세계사 선택반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원격 3차 시 절대 왕정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만 끝나면 이제 추석 연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유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좀만 더 최선을 다해서 달려봅시다. 자, 선생님이 계속 이번 주 원격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 모든 것들 이후에 이제 절대 왕정이라는 것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정의 힘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3세기 동안 기존의 봉건제적 관습이 약화되고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건제에서는 왕의 힘이 사실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왕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어떤 왕들이 등장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곳은 어딜까요? 네, 여기는 바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해요. 여기가 어딜까?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르사유의 궁전은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절대 왕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언제 만들어진 건지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대 왕정이 성립되던 과정, 그리고 서유럽 지역과 동유럽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대 왕정이라는 것은 16에서 18세기에 등장하던, 그래서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가 형성된다. 이때 우리나라는 언제였을까? 바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일 때 이곳은 절대 왕정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왕정이 성립될 수 있었던 사상적인 기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보시에라는 사람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신은 국왕을 그의 사자로 만들어 국왕을 통해 백성을 지배한다.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정의 그 자체에 복종하는 것처럼 국왕에게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질서도 세워지지 않으며 제대로 끝맺음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왕권은 신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이제 절대 왕정이 성립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왕정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행정 관리들, 그리고 군대가 바로 이 절대 왕정의 정치적인 뒷받침이 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봉건제라고 해서 제후들이 존재했었는데, 사실 제후들은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이잖아요. 하지만 관료제 같은 경우는 왕에게 이제 봉급을 받는 관리들이잖아. 그러니까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신하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상비군 역시도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왕과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이 등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당시 중상주의라는 게 유행을 하게 되어요. 이제 중상주의라는 건 이제 국내 무역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호무역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외부로 이제 유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산 원료를 들여왔잖아. 원료를 수입해서 이 원료를 가지고 이 나라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품을 밖으로 수출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성품을 수입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원료만 수입을 하고요. 그 원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국에다가 완성품을 수출하면서 돈을
국내로 쌓아놓는 것을 이제 중상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내의 무역을 보호하는 국내 보호무역 체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점차 식민지를 넓혀가면서 이 식민지를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나라에는 이제 돈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식민지에서 뭐 금이나 은 같은 거 가지고 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국내의 부를 점점 더 축적시키는 것을 이제 중상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민 계층들, 상공업으로 돈을 번 시민 계층들이 이런 국왕들에게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이렇게 시민들을 보호하면서 이제 굉장히 돈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절대 왕정 시기에는 군사와 무기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요. 자,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중세 기사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웠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온 이러한 대포들로 그리고 또 화약 무기들로 이렇게 총을 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비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중세 도시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점점 이 절대 왕정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요새가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이 중간에 이렇게 흐르는 걸 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자라는 걸 만듦으로써 이제 적으로부터 방어를 하고자 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유럽 절대왕정의 대표적인 왕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에스파냐입니다. 이전에 신앙로 개척에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에스파냐가 신앙로 개척 이후로 대서양 무역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쌓게 되는데 그 당시 대표적인 황제 이름이 바로 펠리페 2세입니다. 이 펠리페 2세는 이 신앙로 개척 이후로 대서양 무역을 주도하면서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그러한 금속, 뭐 금, 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한 부를 바탕으로 신대륙, 그리고 지중해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네덜란드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파냐는 여기이지만 실제로 여기 네덜란드 지역 그리고 여기 지중해 지역 이러한 지역 역시도 바로 에스파냐의 영토였다라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토가 나름 굉장히 넓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에스파냐도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누구와 갈등을 하게 되냐? 바로 오스만 제국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앞에 지도 보시면 여기 지중해 지역, 이 지역을 지금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있는데 오스만이 이 지역을 점차 넘보게 되자 이 둘이 이제 바다에서 싸우게 되는 것을 레판토 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누르고 지중해 해상권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이 강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이 그리스 지역 여기가 레판토인데 이 레판토에서 싸워서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오스만 제국이 여기 있는 이 키프로스 섬 여기를 침략하게 되자 이 지중해 지역의 뭐 왕국들과 에스파냐가 힘을 모아서 오스만 제국을 무찌르게 되고 에스파냐가 이제 지중해 해상권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펠리페 2세가 오스만도 무찌르면서 영토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되고 또 무적 함대라고 에스파냐는 엄청나게 되게 강한 이제 해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군이 바로 영국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져요. 그래서 얘가 이기고 얘가 지게 되면서 이 에스파냐의 가세가 점차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종교개혁 때 배웠었던 그 30년 전쟁 이후로 맺은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이제 에스파냐는 구교 카톨릭이었고 에스파냐의 영토 중에 신교를 믿었던 이 네덜란드 지역을 이제 분리 독립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에스파냐의 세력도 약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아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종교개혁 때 배웠던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 헨리 8세 있죠? 그 헨리 8세가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캐서린이라고 그 에스파냐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랑 이제 이혼을 하고 엠블린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엠블린의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이 가장 번성한 시기였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버지가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통일령이라고 해서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예배, 기도 그리고 의식을 모두 통일시켜요. 그래서 나라 전체의 종교를 통일시켜야겠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전체의 종교를 통일시키자. 그게 지금의 성공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영국 역시도 이제 식민지 개척에 나서요. 특히 영국은 어디로 가냐?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영토를 점점 넓히고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그 아시아 지역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가 바로 인도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영국에서는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실시됐는데 여기 지도에 이 동물 보여요? 양이잖아, 양. 자, 이때 당시에 양을 기르는 그러한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모직물,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양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곡식을 키우는 농경지 있죠. 이러한 농경지도 양떼 목장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농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농민들이 등장하자 엘리자베스 1세가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을 위해 빈민구제를 실시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파냐의 필리페 2세와 이제 해전을 또 벌이게 되고 이 엄청나게 강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이제 격파하게 되죠. 자, 그때 당시에 영국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바로 드레이크 이 장군이라고 합니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시키면서 이제 에스파냐는 한물 점점 쇠퇴하게 되고 이제 영국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도 등장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 그림만 보고 딱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그리고 햄릿, 이 로미오와 줄리엣과 햄릿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셰익스피어가 바로 이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문화가 지금의 기틀을 마련한 그러한 시기가 이 엘리자베스 1세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종교개혁 때 프랑스 역시도 이제 구교, 카톨릭과 신교 사이에 이제 전쟁, 종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종교 전쟁을 이제 끝내고 당시 앙리 4세가 부르봉 왕조를 열고 낭트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요. 이 낭트칙령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앙리 4세는 시민들 사이에 일어난 종교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한다. 신앙의 차이로 인해 서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금한다. 형제와 친구처럼 서로 평화롭게 살고 학교나 병원에서도 신앙의 차별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왕조인 부르봉 왕조가 열리게 되어요. 그리고 그 부르봉 왕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그리고 이 루이 14세 때가 프랑스 절대 왕정의 전성기였죠. 앞서 이제 절대 왕정의 기반이었던 사상적 기반인 왕권 신수설과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었던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굉장히 따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정치적 기반인 이제 상비군도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그 베르사유 궁전 역시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루이 14세 때 앞에서 앙리 4세가 발표했던 낭트칭령을 폐지하게 되면서 또다시 종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신교가 많이 외부로 도망가고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상주의 정책을 주장했던 게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인데, 콜베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공업을 다시 살리거나 새로 세워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보호무역제도, 즉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생산자와 상인을 수공업 길드에 편입시키고요. 국가의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산품의 해상 운송을 프랑스가 해야 된다. 그리고 식민지를 발전시켜서 무역에서 프랑스에 종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해상 운송을 맡아야 되며, 그리고 식민지도 넓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중상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낭트칭령 폐지로 인해서 당시 칼뱅파 신교였던 위그노들, 프랑스의 칼뱅파를 위그노라고 해요. 이 위그노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프랑스의 인재들이었는데, 이 인재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면서 프랑스의 가세도 역시 점차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의 손자죠. 루이 16세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동유럽 지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유럽의 특징은 뭐냐면, 동유럽은 아무래도 서유럽 지역에 비해서 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굉장히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 계급도 굉장히 성장이 늦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봉건 귀족과 농노 제도가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 좀 서유럽에 비해 뒤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동유럽의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시민 계급이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래 절대 왕정에서는, 서유럽의 절대 왕정은 시민과 왕의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이 이 절대 왕정을 유지했다라고 하면, 이 동유럽 같은 경우는 시민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이 절대 왕정을 이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유럽 지역의 대표적인 왕국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이 바로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은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왕국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세력이 강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어요. 지금의 독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0년 전쟁 이후로 이제 독일 지역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독일은 계속 분열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중에 이제 프로이센의 가장 대표적인 황제였던 이 프리드리히 2세가 이제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 왕이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나는 우리나라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하면서 경제도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문을 폐지하고 언론 검열을 폐지하고, 그리고 뭐 저술활동이나 아카데미를 부흥시켜서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왕 스스로가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동유럽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왕들이 또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를 계몽 군주라고 자처를 하게 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몽 사상가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프로이센은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 신성로마 제국 지역에서 프로이센만큼 강한 지역이 바로 오스트리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왕국과 이렇게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갈등을 왜 벌이게 되었는지는 오스트리아 쪽을 배우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프로이센은 이 지역, 오스트리아의 슐레지엔이라는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프랑스 혁명 시기의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다 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여황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길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카를 6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을 하게 되어요. 자, 문제는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딸에게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딸인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이것에 시비를 걸었던 게 방금 앞에서 봤던 프리드리 2세예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 2세와 이 마리아 테레지아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프리드리 2세가 아까 얘기했던 슐레지엔 영토를 차지하는 대신에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상속권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우선은 자신의 남편을 황제로 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자신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제 황제권을 갖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자신의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슐레지엔 영토를 뺏기게 된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또다시 프로이센 왕국과 싸우지만 결국에 오스트리아가 패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과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이 상속권을 갖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겠고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들이 역시 스스로를 계몽 군주로 자처하면서 이제 절대 왕정을 이끌게 되어요. 요제프 2세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뭐 종교적 관용 정책도 펼치고 형벌도 완화시키고 뭔가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강했던 귀족의 세력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에 실패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표트르 대제라고 해요. 이 표트르 대제가 조금 낙후된 동유럽, 러시아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개혁과 선진 문화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왕이 되는 과정이 막 엄청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해요. 황제 즉위를 하긴 했지만 어린 나이에 황제를 즉위하다 보니까 누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때 쫓겨났을 때 이제 서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서유럽 지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자, 그러한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러시아 최초로 해군을 만들고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다시 권력을 회복하게 되죠. 그렇게 권력을 회복하고 이제 앞서 봤던 서유럽의 그러한 선진 문물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귀족층, 뭐 사절단도 파견하고 자신 역시도 황제임에도 신분을 속이고 여러한 제조 기술을 습득하러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트르 대제 때 좀 낙후되었던 러시아가 서유럽의 선진 문물을 들여오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선박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는 표트르 대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유럽을 따라서 이렇게 기르는 수염을 자르고 저렇게 용모도 서유럽화 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표트르 대제 때입니다. 그리고 표트르 대제 때 이제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해서 새롭게 성을 쌓고 뭔가 서유럽식의 그런 수도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배웠을 때 중국 청나라와의 국경선이 맞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청나라 강희제와 네르치스크 조약을 맺어서 이제 러시아와 청의 국경선도 확정한 시기가 바로 이 표트르 대제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동항이라고 하죠.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스웨덴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이제 북방전쟁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운 인물이 바로 표트르 대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예카테리나 대제 시기가 오는데 또 여황제였어요. 이 여황제 역시도 계몽군주를 자처하면서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앞서 배웠던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 그리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때 동시대의 인물이고요. 이들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게 됩니다. 폴란드는 이 사이에 껴서 굉장히 약소국으로서 이렇게 분할되는 좀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폴란드의 현재 영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발트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내가 획정을 못하겠네.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폴란드인데, 여기 보시면 파랑색, 노랑색, 그리고 핑크색이 이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렇게 얘네들이
폴란드라는 이 영토를 분할해서 가져가려고 시도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럽의 절대 왕정 시기예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왕권의 힘이 강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럽에서도 왕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가 바로 이 절대 왕정 시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절대 왕정 시기가 지나자마자 이제 시민들의 힘이 더 커지면서 시민혁명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내고 난 뒤에는 이제 시민혁명, 그리고 근대로 가는 길목인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중요한 내용 배우느라 수고했고, 이제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